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을 비롯해서 부총리님, 그다음 우리 국민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대응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1625명이 발생한 등 급격히 코로나 감염 증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죠? 예. 이러한 이 급격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 확산은 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이 대응책, 또 상황 판단의 오판, 또 그다음 K 방역에 대한 오만이 이러한 이 확산세를 불러왔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총리님, 네. 지난해 말이죠. 예. 그 2월 달,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에 1차 대유행이 왔었습니다. 당시 예. 대구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원인이 무엇이라고 정부는 이 원인을 판단했었죠? 당신은 그 이제 종교 네, 신천지를 그 원인으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예. 신천지에서 급격히 집단 감염이 발생해가지고 1차 대유행이 왔었죠. 예. 그 다음에 지난해 8월에도 또 다시 한번 잠잠하던 이 코로나 감염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8.15 집회를 전후해서. 그때도 우리 정부는 이 2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8.15 태극기 집회와 또 특정 교회의 이 신도들에 의한 집단 감염이 2차 집단 감염을 불러왔다, 대유행을 불러왔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자라고까지 이렇게 과격한 이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또 3차 대유행이 한번 왔습니다. 이때는 원인을 정부가 특정하진 않았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조치가 섣불리 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3차 대유행을 불러왔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시죠? 예, 뭐 아무래도 방역 당국에서 조금만 잘못된 그런 신호를 주면 네. 그게 바로 이런 네. 그런데요, 예. 이번에 갑자기 이제 어저께는 1625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 급격히 증가하고는 4차 대유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생됐다고 우리 총리님께서는, 또 정부는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한 1년 반 정도 하시면서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피로감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저희들은 서민 경제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하니까 조금 방역을 7월 달부터는 좀 완화하겠다는 사인을 드린 것이 오히려 활동량 증가를 가져온 것 같고요. 네. 이것이 결국은 맞습니다. 여기저기 무증상 감염으로 있던 분들도 네. 우리는 예. 이번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아까 구체적으로 이 대유행의 진원지가 밝혀진 두 곳이 있고요. 그 외에 이 3차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경계심의 이 해이라든가, 이번 4차는 최근에 민노총 집회에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민노총 집회 일주일 전후를 비교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 민노총 집회가 7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직전인 날 확진자가 765명이었는데요. 일주일 뒤에 확진자가 137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8.15 집회를 보면은 직전일이 154명에서 일주일 뒤 확진자가 315명으로 2배 늘었어요. 자,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국내 이 감염이 확인되고 확산되는 이런 시기에 이 광화문에서 또 서울 도심에서 이렇듯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방치해도 될 정도로 이게 괜찮은 것이었습니까? 지난해 그토록 이 8.15 집회에 대해서 정부는 살인자 수준으로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면서 대처하고, 그 진원지를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서 종교시설을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자들 감염 경로를 추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광화문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 통신 발신 기지 수사를 통해서 그들의 동선까지 확인해서
이 검사를 받도록 압박하고 권유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예 우선은 지금 경찰을 통해서 우선 그들이 이 와중에 이렇게 대중 집회를 한 것 자체가 지금 이 감염병 네.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총리님, 예. 우리 총리님께서 예. 최근에 경찰에다가 이 민노총의 이 불법 집회라든가 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이 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집행돼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당사자가 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가까운 지지 세력이라 해서 완화되게 집행돼서도 안 되고요. 또한 정책으로 반대 세력이라서 특별히 더 강화된 법 집행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국가의 공권력의 집행은 예. 국민들이 정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집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집행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해 8.15 집회를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와 이번 민노총의 집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비록 야당 의원만의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총리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의원님 뭐 우선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람들의 역학조사를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도 혹시 서울 집회가 민노총의 집회가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통해서 이번 집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곧 뭐 경찰이 곧 1차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발표를 할 것이고요. 네, 조금 신속하게 예. 총리님 신속하게 지난해 예. 8.15 집회보다 지금 사실은 상황이 5배 이상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5배 이상 더 강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속하게 이 집회 참석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 각 지역으로 이런 감염세가 확산되지는 않을지 그들에 대해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또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이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의식을 했음인지 아마 네. 이번 주과 다음 주에 광주에서 열리기로 한 민주노총 네. 전국 대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또한 지금 이 민노총의 이러한 이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 생활 일반 국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한 이 시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도가 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노총에 소속된 근로자든 또는 아니면 한노총에 소속된 근로자든 아니면 어떤 노동조합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연인이든 간에 누구든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일할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 현장에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인력을 고용하고 싶은 고용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다수의 위력에 의해서 폭력과 협박에 의해서 그러한 자율권이 침해된다면 이 사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는 민노총의 그런 과도한 불법적인 그런 고용시장의 왜곡 상태를 보고받거나 또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반부패 장관 회의에서 경찰청에다가 특히 저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부당한 노동행위라든가 혹은 이런 관행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하라는 그 지시. 고용주가 예. 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라 해서 고용을 배척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한 민노총 소속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라서 고용하지 않으면 안 돼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앞으로 다시 노동 현장에서 이런 다수의 폭력에 의해서 또 위력에 의해 가지고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집단도 우리가 합의한 이 헌법과 법의 질서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하는 건 분명히 네. 그런 입장에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부총리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이전의 방역 조치 등에 따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름하여 희망 회복 자금으로 3조 2,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거는 손실보상법이 단독 처리되면서 공표일 이후에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그 이전에는 이런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당시에 충분하고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부의 그런 국민들과의 약속,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여기 추경에다 제출에 담아온 것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는 뭐 단가도 그렇고 최대한 늘려서 다녀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그냥 우리가 어떤 개인 가정의 이 가계 경제로 말한다면은 가계 경제가 은행에 줬던 적금을 해지해 가지고 쇼핑을 하고 또는 자녀들의 이 학자금으로 지급하고 결국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로부터 염출한 재원이죠. 이 재원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히나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특히 그 고통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순순히 협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정부의 요구를 잘 따르는 아마 이 국민들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해왔고요. 거기에 순순히 응해서 이 업소를 폐점을 하고 또한 또 시간 영업 제한을 하면서 이런 손실을 묵묵히 감당해온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충분하게 과연 이게 편성이 됐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번에 말이죠. 1차 추경 때 이 포함이 됐던 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때 대상자들 중에 이 영업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대상자 외에 거기 집합 금지나 또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에 또 지원을 두텁게 한다. 그런 업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손실 보상을 사실 소급해서 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정부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1차에 지원됐던 1차 버팀목 플러스에 지원됐던 대상이 385만 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에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 업적의 이 수준 112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약 한 240-50만 명의 대상자가 제외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 택시가 다 빠졌습니다. 법인 택시도 빠졌습니다. 다음에 관광버스도 빠졌습니다. 세탁소 또 인쇄소, 출판사 다 매출이 다 줄었죠. 그런데 말로는 우리 정부는 그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그들이 집합금지 명령이라든가 영업 제한 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하겠다라고 정부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240-50만 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결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관광버스의 지입차주, 세탁소 등등 인쇄소 등등 이런 누락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을 추경해서 어떻게 증액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잠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매출 손실률을 추산하면서 2020년을 기준해 가지고 추산을 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지난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미 어쩌면 지금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더 컸고요. 영업에 더 직격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20년을 기준해 가지고 2021년 매출이 감소됐다, 늘었다 판단한 것은 오히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지금 2020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2019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도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과. 예,
의원님 아까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기 지난번 385만 명이었죠. 지난 1차 때는. 하지만 의원님, 네. 국민지원금이 저희가 10조를 넘게 가져. 이번에 국민지원금과 국민 모두에게 같이 나눠주는 재난지원금과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영업에 손실이 발생되고 매출이 줄어들고 손실이 발생돼서 이런 걸 보전해 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는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영업이 금지됐다든가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 법이 정한 취지고요.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새희망 자금을 받아오면서 작성을 하면서 금지 업종, 제한 업종뿐만 한 것이 아니고요. 경영 위기 업종이라고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은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봤던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4인 가구로 보면은 100만 원 정도의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총리님 이번에 한번 당정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 재난지원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국민들은 저도 우리 재난지원금 지난해 재난지원금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공무원 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는 공기업의 임직원들 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여기까지 예. 재난지원금을 줄 여력이 있다면은 그 자원으로 정말로 이 매출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그 손실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재난 지원 정책의 이 뜻에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해 주시죠. 네. 부총리님, 정부가 제출한 희망회복자금 2차 추경에 3조 2,453억 원이 매출이 감소된 이렇게 약 한 110만 5천 개의 업주들에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1차 때 버팀목 플러스는 385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네,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 소상공인 시간 부족한 거 지원법 이따가 또 보충 취지가- 질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소상공인 지원법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 조치에 의한 손실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희가 경영 위기 업종을 더 지원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그 소상공인 그분들의 그 피해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렇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많이 했던 것이요. 지난 1월 달에는 추경 없이도 저희가 새희망 자금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3월 달에 1차 추경할 때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드렸고 이번에 2차 추경하고 이번에 2차 추경도 저희가 3조 2천억이라 하지만은 소상공인 대책 관련해서는 5조 7천억입니다. 저희가 꼭 현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고 보셔야지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되겠습니다. 되는데 부총리님, 정부가 얼마를 편성하든 간에 이 수혜받는 국민 소상공인은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형평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